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도 그랬고 비트코인 때문에 시장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막 요동을 치니까 그게 어떤 유동성 과잉의 어떤 투기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경고하는 신호다 하면서 이게 이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가운데 앞으로 그럼 증시 탄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 걱정들이 많은데, 로이터가 그 애널리스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의 그 주식 전략가를 상대로 5월 10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아주 좀 따끈따끈합니다. 300명 가운데 이제 115명이 이제 응답한 부분에서 이제 이 가운데 한 60%가 앞으로 3개월 정도 증시에 심각한 조정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8명은 조정이 좀 심각할 거라고 그렇게 반대 견해를 내놨고요. 주식 밸류 부분에서는 이제 응답자가 110명 정도인데 4분의 3 정도가 5% 이상 추가 상승하면은 과다 밸류가 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한 47명은 15% 혹은 그 이상 올라야지 과다 밸류로 보겠다고 했고요. 반면에 훨씬 적은 24명은 이미 밸류가 과다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명 가운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응답한 거는 97명인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5명은 수익률 사냥이 앞으로 3개월 글로벌 증시를 좌우할 거다. 반면에 42명은 역시 안전자산 베팅이 앞으로 3개월 시장의 주요 흐름을 주도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로이터 폴 분석 대상에 이제 17개 주요 지수 인덱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모두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특정 섹터 상승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거다, 이런 관측. 이거는 좀 그동안에도 나온 얘기고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그 올리버 앨런 마켓 이코노미스트는 증시 로테이션이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많은 호재가 이미 지난해 말에 다시 불거졌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지만 특히 그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다시 올라갈 거다, 그렇게 하면서 견고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가치주의 상대적 매력을 높일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로이터 폴에서 그 S&P 지수를 포함해서 9개 지수가 지금의 정점을 웃돌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S&P 지수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한 12% 정도 뛰었는데 연말까지 한 2.5%가량 더 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웰스파고 인베스먼트 사미어 사마나 시니어 글로벌 전략가는요, 증시가 여전히 미국 증시가 더 뛸 여력이 있다, 그러면서 어닝 전망이 몇 달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개선됐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응답한 그 114명 가운데 80% 정도는 기업 수익이 늘어날 거로 봤습니다. 이 가운데 49명은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 반면에 22명은 지금 수준이거나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역시 지금 비트코인이 가장 관심사입니다. 지금 6만 4천 달러까지 갔다가 3만 달러 밑으로 갔다가 지금 한 4만 달러 정도 되죠. 근데 CNBC가 지난 24일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등락이 전보다 훨씬 거칠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변동성 장세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했습니다. 코인매트릭스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이 이달 들어서 14거래일을 하락을 한 걸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5% 이상 위아래로 움직인 날이 39일. 이게 지난해 이런 그 움직임이 통틀어서 42일이었으니까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9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루에 31% 이상 주저앉아서 지금까지 사상 4번째 큰 하락폭을 보였죠. BCA 리서치 피터 베레진 수석 전략가는요, 지난 2주 비트코인이 두들겨 맞은 게 사실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규제 얘기가 많은데 계속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기술주 같은 다른 투기 자산도 끌어내릴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JP 모건도요, 비트코인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하면서 최근의 하락세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BTIG의 질리언 에마니엘 수석 전략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단기에 지난주 저점을 다시 시험하거나 완만하게 하락하는 게 자기는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방 변동성이 매수 기회가 될 거다 하면서 자기는 비트코인이 올 연말에도 한 5만 달러 정도를 기록할 걸로 본다고 계속 목표치를 유지를 했습니다.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마이너드 CIO는요, 지난 25일 CNBC하고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제 비트코인 추가 하락을 예상을 했는데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추이가 지금의 추이가 87년 증시 붕괴 그리고 거기서부터 10년 후인 그 닷컴 붕괴 하고 유사하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였던 지난달 21일 이렇게 거품이 많다 하면서 단기적으로 반토막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죠. 마이너드는 이어서 가상화폐 변동성 와중에 금하고 은이 급등할 거다. 그러면서 특히 금이 기하급수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갈 거라 하면서 지금 온스당 많게는 한 10,000달러까지 봤는데요. 지금 금값은 현재 한 1,900달러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반다 리서치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 25일자 보고서에서 지난주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하루 사이에 30%가량 주저앉는 그런 큰 동요가 있었는데 이 와중에 가상화폐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전환하는 초기 흐름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가상화폐 모멘텀이 정체되면서 일부 자금이 다시 주식으로 서서히 유입될 거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가상화폐 매도 와중에 주가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비트코인은 평균 한 15% 정도 내렸는데 반해서 S&P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 뛰는 대조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반다 리서치는 증시 주식 매수가 개별 종목보다는 주식 ETF에 집중되어 있다 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전기차, 수소차 같은 선호 종목 투자 기회가 없는 탓이기도 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역시 위기가 기회다 하는 얘기는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CNBC 짐 크레이머 진행자인데요. 지난 24일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투자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수준으로 하락할 걸로 본다. 그러면서 지난주 같은 하락장이 한 번만 더 연출되면은 이건 매수 신호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000, 15,000달러일 때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이 아마 살 거다. 이 사람들이 지금 또 한 번의 짜릿한 하락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가상통화가 장기적으로 주가 방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게임스톱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레이 달리오, 이 사람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운영자인데요. 인플레가 치솟는 상황에서 채권보다는 자기는 비트코인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갖고 있다. 물론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달리오는 그동안에 채권 약세론자이긴 했습니다. 달리오는 이어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성공이라고 약간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규제가 더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진정한 위협은 아니라는 것도 덧붙였고요. 지금 비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는 1조 달러 규모인데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23조니까 크게 아직까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이 달리오는 작년 한 11월까지만 해도 가상화폐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올해 초에 견해가 바뀐 걸로 그렇게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평가를 했습니다. 달리오는 그 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가상화폐가 금과 같은 가치 저장소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보도는 안 됐는데요. CNBC가 아주 좀 이렇게 재미있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급등락이 미국의 납세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있는데요. 전해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지난달 중순에 65,000달러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최근에 3만 달러 밑으로 주저앉았다가 이제 한 4만 달러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렇게 아주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전혀 없이 요동을 쳤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세콰이어 파이낸셜의 레온 라브레크 애널리스트가 이게 비트코인 급락이 이런 급등락이 해당 투자자들한테 세금 회피 기회를 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자가 주식이나 ETF로 한 3만 5천 달러 이득을 본 반면에 비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같은 액수 손해를 봤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이득이 제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본 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국세청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을 하지만 주식이나 ETF 같은 증권으로는 치지 않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에 위시아웃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룰은 뭔가 하면은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자기가 처분한 주식을 30일 안에 다시 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저점에 팔았다가 얼른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런 세금 법규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뒤집어 말하면 비트코인으로 손해를 봤는데 즉각 저점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올랐을 때 팔면은 돈이 그만큼 남았는데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진짜 차익도 먹고 세금도 안 내고 꼭 먹고 알 먹는 전략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CNBC가 이제 미국 국세청에 이런 그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답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응답을 안 해서 더욱 궁금증을 높였다는 게 CNBC의 지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3차 경기 부양책 시행 관련해서 세금 신고를 5월 17일까지 연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트코인 매도세가 몰린 시점하고 이때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의 가상화폐 단속 강화라든가 머스크 트윗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막 오락나락한 원인도 있지만 이런 납세에 구멍이 있는 그런 요소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게 이 사람의 지론입니다. 여기 대해서 BKCM의 브라이언 켈리 애널리스트는 이런 또 지적을 내놨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100대 1의 레버리지 투자 이게 이제 하락폭이 커지면서 마진콜 강제 청산 당했고 이 와중에 또 매도세가 더욱 폭발적으로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CNBC는 이런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을 해서 중앙은행들이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는 한은 가상화폐 투자에 이런 여러 가지 구멍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상화폐 비판론자들이 이런 걸 빨리 구멍을 메꾸라고 한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제 월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 사실 세계 뭐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어차피 투자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기싸움 그동안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뭔가 좀 물꼬가 풀리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히려 더 갈수록 더 구조적으로 더 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커트 캠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정책조정관 이 사람은 이제 이른바 아시아의 짜르라고 부르는 실세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 전 이번 주에 미국 스탠퍼드 온라인 회동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올가을의 쿼드 아시죠?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게 이제 원래는 느슨한 중국을 견제하는 느슨한 안보 기구로 출범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갈수록 미국이 자꾸 여기다 이제 경제를 금융을 덧칠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 얘기가 올가을 쿼드 4개국 정상이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프라 부분에 좀 더 일반적으로 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희망한다. 아주 묘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쿼드가 이제는 팬시클럽이 아니다. 팬시클럽이라는 걸 아시죠? 소수만 가입하는 그런 건데 원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중관계에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 단순한 관여로 묘사되는 시대는 끝났고 대신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놓고 경쟁할 거다. 그리고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팬시클럽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운영 시스템, 아시아를 돕는 운영 시스템에 편승하고 있는 나라들 하면서 일본, 한국, 호주, 유럽 이런 데 대해서 더 많은 걸 해야 한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시아에서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이걸 이제 이런 캠벨의 얘기를 중국하고 쿼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직설적으로 전에 없이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적을 했고요. 인프라 동맹이란 얘기까지 이제 뭐 중국의 공급망 에워싸자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지금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미국의 인프라 재건에 지금 엄청나게 돈을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아니고 같은 동맹, 인프라 동맹을 만들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참 요란합니다. 이제 팬데믹이 조금 백신 때문에 조금 이제 조금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는 또 이제 다시 지정학적인 불안 변수가 또 말씀드린 그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 와중에 또 오늘 새벽에 뉴욕 타임스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예산을 무려 6조 달러로 올릴 그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31 회계연도에는 연방 지출 규모를 8조 2천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공화당하고 또 기싸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참 이렇게 엄청난 돈을 붓는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 걱정을 안 할 수가 또 없죠. 그런데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그 미국 하원 세출위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가 연말까지는 지속될 거다. 그렇지만 일시적이라고 본다. 고질적인 어떤 것도 없다. 몇 달 더 지속하고 올해 말까지는 높은 인플레가 예상이 된다.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 그 뭐 여러 가지 기술 섹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견제 요인이 있어서 인플레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계속 연준도 그렇고 미국 재무장관도 얘기를 하는데 글쎄 이게 인플레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걱정하라는 얘기 아니냐 역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들도 많고요. 자, 어지간 이런 걸 좀 곰곰이 잘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머리 아픈 또 한 주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